신화 속 인물 아킬레스는 현대 심리학과 치유적 영성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부활합니다. 강인한 불패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가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에 화살을 맞고 무너졌다지요. 이 비유가 우리 자신을 안에서부터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어떤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기에 더없이 적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저의 관찰로는 흔히 나타나는 결정적인 아킬레스 요소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생존 불안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존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도 무의미한 탐욕을 멈추지 못하여 스스로 몰락하거나 주변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 심층 심리는 생존 불안입니다. 물론 생존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이 곧 생존 불안으로 자동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은 생존이고 불안은 불안인 거예요. 생존 불안은 어린 시절부터 해소되지 않은 결핍이나 트라우마와 깊은 연관이 있더군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물리적 부재, 아동학대의 당사자 혹은 목격자, 형제 자매겠죠. 감정적 공감과 지지의 결핍,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극심한 트라우마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성장기의 결핍을 성인기에 어떤 심리나 행동 패턴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본인과 또 그 결혼으로 꾸미는 가족의 운명 전체가 달라지겠지요. 만약 그 당사자가 기업인이나 정치가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그의 생존 불안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두 번째로 흔히 보는 사례는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친밀감과 애정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온갖 우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익한 인간임을 증명함으로써 가족이나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얻으려는 심리이자 생존 스킬이죠. 이는 끝없이 희생하는 패턴을 낳습니다. 스스로를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상대로부터 얻어내는 일종의 간접적인 거래의 기술인데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즉 참된 헌신이나 선의, 그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달리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참된 친밀감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의 가장 흔한 또 하나의 사례는 자존심입니다. 인간 에고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위치성, 포지셔널리티, 어떤 위치를 통해 무언가를 인식하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높다 낮다, 더 못하다, 더 우월하다,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위치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한쪽에다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갖다 붙입니다. 이처럼 이원성을 선악으로 연결하는 심리는 3차원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도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원성의 한쪽에 있으면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높다, 낮다 이런 것. 그래서 자존심을 세운다라고 연결짓고 그 반대쪽 이원성의 끝에 있으면 반대로 낮다, 못하다, 나쁘다라고 인식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존심과 열등감이라는 위치성의 그 에고의 게임에 빠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치유의 첫걸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이원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하겠지요.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달까, 짐짓,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든달까, 그렇게 하면 견디지 못해요. 매우 힘들어합니다. 또 반대로 열등감이나 수치심의 근거로 삼고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무력화 내지 중립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괜찮아요, 자연스럽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지요. 심리적인 이원성이 해소될수록 본인의 장점을 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에너지 낭비 없이.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배워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가족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양육과 사랑의 요람이자 생의 모든 기술을 배워나가는 근원적인 교육의 장이로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가정은 아킬레스건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형성되는 핵심 무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구성원들의 심리 구조는 저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위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심리적 역동이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20세 이전의 성장기에 가족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심리 구조가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질 설계 도면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란 그 중에서도 그 건축학적 구조의 핵심 기제라고 봐야겠죠. 성인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다소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여러 상황들에 대처하기 시작하죠. 그 조짐은 사춘기에 시작하고요.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거스르고 보는 심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의 친구들이 세월을 지나 만나서 그대로다,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흔히 주고받는데 무슨 뜻일까요? 삶을 운영하는 심리적 설계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기본판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죠. 최면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항상성, homeostasis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항상성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바꾸고 싶을 때는 안 바뀌니까 힘들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인가? 자신의 심리 구조와 행동 패턴, 즉 에고의 습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실은 영적 수행이라는 것도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아서 힘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테크닉이죠. 수행법의 정의가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고 정해진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휘뚜루마뚜루 치유와 영성의 목표를 평화라고 부르곤 해요. 평화, 한자로 보면 평평히 조화롭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단어를 자주 깊이 음미하곤 해요. 참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평화가 아무것도 안 느끼는 텅 빈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심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부대끼고 괴로우니까 잔잔한 물결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 움직이면서 안팎으로 생동감 있게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잔잔히 출렁이는 평평한 조화. 멋지지 않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